이번 시간은 우리 PD 레이팅 시스템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 교재 14장에도 이제 PD 레이팅 시스템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군데에서 이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이그젬플이 가장, 그래도 좀 체계적 있게 써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실 예측 또는 이제, 그러니까 PD 레이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부실 예측 모형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로짓 모형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일단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제 레이팅으로 이렇게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PD는 이제 리스크 파라미터로서 그 바젤 규제 자본을 계산을 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죠? PD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가 이제 그 규제 자본 양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회사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여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봐서 모형을 별도로 구축을 합니다. 같이 쓰질 않고요. 근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뭐 실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로짓 모형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신용평가 시스템이 되는데,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이다 이상이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보통 우리가 외감 기업 이렇게 부르고요.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이런 회계법인이 별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이제 언서턴티가 이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감 기업과 비외감 기업을 별도로 또 모형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 중에도 또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 소호, 이를테면 이제 원맨 쇼로 하는 거죠, 그죠? 몇 명이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또 외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호 모형이 또 별도로 일반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소호 모형, 비외감 기업, 중소기업이죠. 그 다음에 외감 중소기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장된 데는 전부 다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고 했고요. 이와 다르게 소비자, 일반 우리 여러분들처럼 신용대출을 받고 이런 이제 개인들 있죠. 개인들은 또 별도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개인 모델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과 다르게 보통 이제 그 CSS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와 비슷한 군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그 사람들의 그 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리테일 부분에서의 그런 레이팅 시스템은 지금 보는 이런 기업 사이드의 이런 신용평가 모형과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개인 경우에는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리그레션 모형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이제 통계적인 모형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배울 때, 그때 배울 수 있는 서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010년에 우리 연구실에서 외부와 같이 작업을 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보면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보면 이제 일단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회사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아니면 머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들 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오랫동안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감독원 같은 데도 실은 이런 부실 예측 모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외부의 벤더들하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모은 뭐 그런 데이터들 뭐 이렇게 해갖고 머지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특정 K라는 회사와 공공기관 데이터를 머지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머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나가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제 실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여기까지가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파트고요.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가 끝나면 설명 변수로 사용할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재무 비율,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 하나 있다. 부채 비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자본 적정성 면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있다고 하면 부채 비율 데이터들이 이제 튀는 데이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분자 분모 이것도 비율 지표들이기 때문에 비율 지표에서 분자 분모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낮은 값과 굉장히 큰 값이 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뭐 특히 뭐 ROA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수익 지표이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나쁜 애는 뭐 마이너스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이런 조정이라든가 변수 변환이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데이터를 그냥 쓸 건지 변환했을 건지 변환한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변환할 것인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거쳐서 이제 검정을 하는데요. 이게 정보는 항상 우리 데이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는 항상 우리 데이터에 있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가 정보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 데이터들을 잘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가 샘플 피리어드를 잘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복병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런 부실 예측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변수 캔디데이트가 있을 때 이걸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보가 많은 것,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5번째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모델 빌딩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빌딩을 할 때는 내가 만든 모델이 예측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측력이. 그래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있는 부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부실 개체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모델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 7 나눕니다. 30, 왜 3, 7이냐? 그거는 뭐 매직 넘버죠. 프랙티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느냐? 뭐 해보니까 3, 7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이 트레이닝 세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델을 빌딩할 때 쓰는 겁니다. 모델을 빌딩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는 베리데이션 셋은 우리가 구축한 모형이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후 예측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그 데이터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셋을 가지고 만든 어떤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은
툴은 로진 모형 하나 다 스탠다드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변수들을 어떻게 변환시켜서 어떤 조합으로 예측을 할 것이냐. 뭐 그게 이제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경합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경합하는 모델을 이거로 만들어서 일로 써봅니다. 프로젝션을 해봅니다. 잘 이야기하면 그 중에 제일 잘 이야기하는 모델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모델이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기준은 accuracy ratio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AR이라고 보통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AR은 뭐냐면 이제 내 샘플에 이 모델을 통해서 만든 예측한 부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부터 낮은 친구로 소팅을 쫙 합니다. 소팅을 쫙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리스키한 친구가 여기 집회 나올 거고 다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봐갖고요. 요 구간에 속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배드가 몇 명이냐 데이터.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또는 요것을 봤을 때 배드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가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왔다. 그다음에 다음 거는 누적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정도가 더 부도가 난 친구가 있어서 누적적으로 볼 때 이 정도다. 이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누적 cumulative bed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모델에는 부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한 친구들 중에서 부도가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부도율이라는 건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이 좋다면 이렇게 45도 선상에 여기까지가 100%고 여기까지 100%라고 했을 때 45도 선상에 서면 보통 이게 랜덤한 프릭션 모형이에요. 그냥 어떤 회사를 딱 집어서 여기는 부도, 여기는 동전을 던져가지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을수록 더 실제로 부도가 많이 났다. 그러면 이 선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누적 개념이니까 추가적으로 일로 갈수록 부도가 적게 나야 되니까요. 얘가 이제 플랫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저거 한 거는 뭐 거의 이렇게 붙어가는 모델이 이쪽 갈수록 이제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ccuracy ratio는 뭐 전체 중에서 뭐 이 정도의 비율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로렌츠 곡선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제 그 컨셉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트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를 받고 또 상장이 돼서 이렇게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회계 정보들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모형을 구축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큽니다. 그래서 accuracy ratio가 제일 없는 경우가 0이라고 두고 제일 큰 것을 100이라고 뒀을 때 보통 뭐 한 75%, 0.75 이런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피팅이고요. 그 이상이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 이상이면 뭐 좋고요. 외감 기관인 경우에. 그 다음에 비외감 기관인 경우에는 뭐 한 45% 정도면 좋고.
그 다음에 소호. 그냥 자기가 간편장부에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얼마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겠냐.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승인하는 그런 그 기관의 감독기관의 벤치마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모델 빌더의 입장에서 보면 대신대로 자기가 구축한 모델의 이 숫자가 즉 accuracy ratio라고 하는 이 AR이 크도록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대상 기업들은 뭐냐면 좀 신생 기업들이에요. 신생 기업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하는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벤처 회사라는 게 뭐 사람도 많지도 않고 사무실도 협소하고 외부에서 들여다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개발을 하느라고 사장이 밤을 새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회계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주고 나 이런 회사니까 좀 돈을 좀 달라. 뭐 이렇게 하는 마치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들이 이제 굉장히 낮을 것으로는 예상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부실 예측 모형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쭉 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든 신용 등급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14등급 체계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딱 봤더니 7등급, 8등급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도율 그 매핑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14등급 정도 스케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쪽 등급 맨 왼쪽은 예를 들어서 1% 미만, 1.5%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이 이제 정해질 텐데 내가 한 게 전부 다 이게 한쪽에 몰려 있으면 지금 변별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변별력도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에서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좋은 친구들도 있고 나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를 그려서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고 아주 나쁜 친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그다음에 대체로 뭐 중간 정도에 좀 많이 이렇게 분포해 있고 이런 모양이 되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모형으로 실제로 이제 등급을 내고 회사 은행을 운영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 등급의 이제 대출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친구들을 다 모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부도율이 예를 들어서 3%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1년을 딱 지나서 딱 보니까 평균 부도율이 4%가 됐다. 그럼 잘 안 맞는 모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4%라고 하면 대체로 끝날 때도 기간 1년 후 지나고 나면 4% 비슷한 데서 끝나고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스케일이라든가 뭐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볼 건데 이제 여기는 실은 앞에서는 활용을 안 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여기 보면 임피리컬 어워즈의 개념을 사용한 이제 그거는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데이터를 보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K사에 이제 저만한 숫자에 한 5,000개 정도의 관측치가 있고요. 관측치가 있는데 이제 같은 회사에 재무제표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재무제표들이 예를 들어서 4,700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797개가 이제 고유하게 식별되는 이제 그런 거라 나머지는 중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저 기간 동안에
계속 존속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한지 얼마 안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그죠? 예. 근데 거의 뭐 한 2, 3년 동안 존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해야 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실은 문제가 어딘가 있는 그런 회사죠. 졸업하고 나가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데이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는 만들기 이제 힘들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중소기업청 뭐 이런 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희망하기로는, 이 좀 더 넓은 풀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픽처하고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실은 속성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회사가 지금 모델을 만드는 건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들 스킬에 근거해서 관리하는 이런 대상 기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회사의 비헤이비어가 이런 자기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다른 회사들의 비헤이비어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 실은 그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이런 기업의 숫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이제 문제가 다 쓸만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데이터 정제하는 스텝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정제하는 스텝은 이를테면 10개여야 된다. 이런 거 애장토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만 딱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거기서 스탑을 하면 돼요. 근데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스텝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스텝이 생기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와 있긴 한데 보통 당기순이익 같은 거는 이제 누적으로 계산되잖아요. 누적으로. 그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뭐 10억, 15억, 20억 그러면 분기 동안은 5억씩 늘은 거예요. 10억에서 5억 늘고 또 5억 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기별로 사용을 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지 뭐 3분기밖에 안 지났다. 그러면 어딘가 하나 블랭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제하는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전 데이터를 봤더니 그때 IMF 직후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의학이다. 데이터로 가치가. 그래서 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조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딘가 타이포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10억 단위로 쓰라고 했는데 그냥 단 단위로 쭉 다 치면 그럼 그죠?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은 이 뒤에 있는 다른 것보다 제 생각에 제일 밸류가 있는 이 샘플 보고서의 경우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제했는지 거기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실용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3개월 걸렸다고 하면 이거 하느라고 아마 한 달 반 정도는 최소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밸런스 시트 들어왔는데 아니면 이제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왔는데 기업 식별 번호가 없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데이터는 이쪽 이 미디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어딘가 오류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산월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예. 뭐 그래요. 결산월이 없으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온 건지, 그죠? 오다가 이렇게 꺾어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자산, 부채가
부채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람들이 거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모든 계정값이 식별번호는 있더라도 기억 코드가 있더라도 그냥 모든 게 0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냥 어떤 그 트래시가 들어와 있어도 뭐 실제로 돌릴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런 일이 있겠느냐,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나오겠느냐, 뭐 하는데 실제로 이제 비율 지표들을 만들다 보면 이제 센스가 없는 이제 비율 지표들이 계산이 되니까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눠지지 않아서 딱 가보니까 널로 돼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10개까지로 지금 정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 정제는 실은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면 자기가 하던 데까지는 쭉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러한 그 차주 타입에서 또 유니크하게 어떻게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현업들하고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정제는 그래서 다 잘 됐다라고 컨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작은 수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특정 연도에 뭐 너무 적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대체로 보면 이제 비슷한 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실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부실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게요. 어느 시점에서 얘가 부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가 이제 부도일자고요. 예. 여기는 뭐냐면 최초 감액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회사가 이제 부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것들을 이제 감액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통상 다 부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감액이 일어나면 얘가 부실인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 컴퍼니가 최초 감액을 시작한 날짜를 역시 동시에 실제 이거 있는 날과 함께 추가적으로 부도가 된 거로 하고요. 뭐 비슷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는 이제 뭐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부도일자 혹은 최초 감액일자에 기록된 시점을 이제 부실로 이제 간주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부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부도율을 뭐 부도율 해도 되고 뭐 부실률 해도 되고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부도율은 특정 시점에 이제 전체 회사가 몇 개냐 카운팅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가 최초 감액됐느냐 아니면 부도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것 같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 직전 시점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를테면 2009년, 2008년 시점에 재무제표가 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온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 그다음에 현 시점 2010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부실은 분모가 T 시점에서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 과거에 연속으로 존재했던 회사들 분의 이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2001년도 최초로 이게 계산이 됐네요, 그죠? 2001년도에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부실률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해는 뭐 굉장히 지금 부실률이 높습니다. 뭐 11%, 14%, 뭐 어떤 때는 좋을 때는 뭐 한 5%, 뭐 5%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용어 중에 Central Tendency라는 게 있죠. Central Tendency. 저건 장기 부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기 부도율이라 지난번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기는 보니까 연도별 분모의 비중을 가중치로 해서 계산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더 덜 받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받아서 평균적으로 한 8.3%, 8.4% 정도의 장기적인 부도율을 갖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되겠다는 거죠. 아니 정도. 그래서 재무 비율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있죠. 뭐 부채 비율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많은 보는 그 비율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회사,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 그 대기업들에 비해서 그 항목들이 좀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파생 상품을 딜을 하느냐, 뭐 그런 뭐 쓸데없는 게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재무 비율이 보통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150개, 뭐 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벤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6개, 28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위험 카테고리를 사이즈 변수를 보자. 보는 거예요. 사이즈 변수, 수익성 변수, 뭐 안정성 변수, 그 다음에 유동성 변수, 활동성 변수. 예. 그래서 뭐 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예. 절대적으로 값도 이렇게 보고 대부분은 비율 지표로 본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보면 이 포뮬라를 보면 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뭐 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뭐 자산에 대한 매출총이익, 뭐 이런 식들이기 때문에 그 비헤이비어가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보가. 나중에 이제 이걸 택할 거냐, 이걸 택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큰 카테고리 더 필요하면 뭐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별로 변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그죠? 예, 클수록 좋은 지표, 낮을수록 좋은 지표,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론적인 부호가 얘는 클수록 얘는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로진 모형을 추정을 해보면, 부실 건전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 두 변수 같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같이 들어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의적으로. 변수들 사이에 코릴레이션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레이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명 변수가 5개가 있다고 할 때 5개가 각각이 다 이론 부호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파셜리 어떤 지표가 좋아지면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 피팅은 잘 되고 있는데 이론 보호 컴비네이션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변수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언클리어한 것도 있어요, 실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제 그런 변수들은 이제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험 카테고리에 있는 변수들이라기보다는 이런 모델을 할 때도 뭐 스트레스 테스팅이나 이런 목적으로 매크로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보험사 그러면 보험사는 이자율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초저금리로 가다가 보면 이 역마진하고 최근에 뭐 손해율 뭐 이런 게 상승하고 해서 손보사들 중에 이제 문을 닫는 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 같은 변수가 들어가는데 이자율이라는 변수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는 낮을수록 더 좋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높을수록 더 좋은 데도 있고 또 어느 스레스홀드를 두고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좋고 그거 위에면 이거 한데 또 스레스홀드 이 정도에서는 또 반대로 작용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클리어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알려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론 보호를 어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웃라이어 조정과 변수 변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본 A은행은요. 로집 변환을 하더라고요. 로집 변환. 그 뭐냐면 로집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모형인데요. 얘가 부실할 확률. 이거는 그러니까 뭐 부실 건전 비율인데 로그를 취한 거죠, 그죠? 여기 선형 이건데 그냥 어떤 특정한 한계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로 로집 모형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얘를 안 쓰고요. 피티드 된 값을 쓰는 거예요. 피티드 된 값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로지스틱 커브라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가 여기도 막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웃라이어예요. 보면 얘도 아웃라이어거든요. 그러면 이 변별력은 실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기서 건전과 부실이 여기서 인포메이션이 많은 거거든요. 유동 데이터에서.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원래대로 쓰면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로젝션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얘일 때 이렇게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것도 여전히 이제 아웃라이어인데 그 값도 거의 비슷한 요 값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생각해봐도 거의 비슷한 값이고요. 여기서 여기 변할 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변별력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의 역할을 줄이자. 그래서 로집 변환을 해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쓰자.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특정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좀 이상하게 해서 하여튼 무슨 뭐 노멀라이즈 하는 트릭이 여긴가 들어가갖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난 파라메트릭하게 해보는 거예요. 난 파라메트릭하게.
하면 일단 제일 뭐 작은 거부터 큰 거, 또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소팅을 그냥 쭉 해서 쭉 해놓고요. 동일하게 퍼센타일을 끊어가는 거예요. 퍼센타일을 끊어가가지고 세 번째 퍼센타일에 들어오면 얘는 3, 네 번째에 들어오면 4. 그러니까 원래 값을 쓰지 않고요. 요 범위에 들어오면 뭐 7, 요 범위에 들어오면 8, 6, 5, 4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주는 시그널이나 얘가 주는 시그널이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얘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를 1로 당긴 거고요. 얘는 여기냐 할 때 1로 당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친구하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좀 변별력이 좀 생기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테일 쪽에서는 똑같은 퍼센타일로 했으니까 똑같은 구간마다 들어가는 숫자는 똑같으니까요. 이쪽은 이제 이쪽에 숫자가 있더라도 걔는 그냥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올 때까지는. 그죠? 아무리 큰 것도 얘는 맥시멈이 30이다 그러면 30 이렇게 갖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그러니까 즉 퍼센타일을 예를 들어서 버켓이라고 두고요. 그래서 버켓을 여기는 5%씩 끊어가니까 이제 20개의 버킷이 생기고요. 그 버킷 어느 버킷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재무 비율이 다시 숫자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1, 2, up to 20.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에 쪽에 나오는 그 로그 오츠를 사용을 한 뭐 그 변환 방법 그거는 실은 요거하고 좀 릴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실제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 비율의 이제 적정성인데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팍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은요, 그 데이터를 부실 건전을 따지는 단일별량 로진 모형을 취하면 계산을 해보면 그 아웃라이어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은 얘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팅이 다른 쪽에서 그려져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당연히 버킷으로 1부터 20까지로 변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웃라이어 영향을 줄이면 어느 정도 모델이 성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8개의 후보 지표들이 부실과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유의적이지 않다. 또는 단일별량 로짓을 했을 때 유의적이지 않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실은 이제 저것도 이제 안 되는 방법이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로진 모형을 한번 추정을 해본 거예요. 변수를 버킷 값을 부여해서 변환한 다음에 그거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제 good guy하고 bad guy 샘플을 나눠 가지고요. 특정한 비율 지표 A라는 게 부실인 것은 낮은 쪽에서 형성이 되고 건전인 것은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분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얘가 1집단 부실, 얘가 0집단 이거를 뭐 분산으로 볼 수도 있고 평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쭉 진행을 이제 시켜봅니다. 이제 해보면, 분산 분석을 해봤더니 서로 다르다.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평균 분석을 해봤더니 뭐 유의적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거 차별화가 없다. P-밸류가 0.02면 실은 전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마 색칠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긴 했네요. 1%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뭐 1%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2.5%, 뭐 5%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1% 기준을 못 맞췄다 그러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 특정한 블락에서 그 특정한 블락의 재무 비율들이 다 뭐 이렇게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캐터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별량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 친구는 이론보호도 반대인 것 같고 P-밸류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통과한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모델이 이제 셋업이 된 게 그 CS에서 아마 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S에서는 이 인터프리테이션이 반대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하는 거하고. 그래서 얘가 자산 총액이 클수록 부실이 덜 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로 볼 때는 이제 이게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계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컨스턴트하게 지금 부호가 좀 반대로 지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추정을 했더니 뭐 몇 개는 피팅이 안 된다. 이제 뭐 그런 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떤 특정 비율 지표가 또 미싱 밸류들이 많은 이제 그런 거. 미싱 밸류가 많으면 이제 그만큼 샘플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 회계식을 할 때. 그 제로원 이 표본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제외하고 뭐 이렇게 쭉 갔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필터링 룰 해봤더니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담한 사이즈의 이제 숏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아직 또 희망적인 게 아직도 여러 위험 카테고리별로 퍼져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변수를 다 넣고 그냥 그 멀티플 리그레션을 그러니까 그 로진 모형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실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컬럼 이론보 컴비네이션이 안 맞는 경우들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그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멀티콜리니어리티 그래갖고 다중공선성 그렇게 하잖아요. 다중공선성이 있는 프로블럼에서는 부호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아트인데 그 트레이닝 셋하고 이제 베리데이션 셋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충하 추출법을 사용을 합니다. 충하 추출법을.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잘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잘라온 데이터가 이게 나머지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일 텐데 얘하고 속성이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대부분의 그 샘플을 다 예를 들어서 표본이 시작하는 초반부에 연도에서 많이 가져왔다. 드로우 했다. 그럼 그것도 실은 안 맞는 거죠. 그죠? 연도도 쭉 맞춰야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층화 추출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 때 조건들을 주는 거예요. 즉 하이어라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그 트레이닝 세트가 70이고 37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를 나중에 아웃 오브 샘플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쓰고 데이터 모델링에는 70%를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어떤 모델이 최종적으로 컨펌이 되면 그 모델은 100%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세트를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제가 안 이쁘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도 안 이쁜데요. 이게 지금 이 비중이라는 게 이게 부도율이거든요. 트레이닝 세트의 부도율 패턴하고 밸리데이션 세트의 부도율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30%로 구성된 밸리데이션 셋이 이거하고 유사하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셋으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실개체의 비율도 보세요. 부실개체의 비율도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버 타임인데요.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죠, 그죠? 패턴이. 당연히 얘가 비슷한 걸 보니까 뭐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정상인 패턴이라든가 비정상인 패턴, 그 다음에 이제 토탈인 이런 패턴들이 유사하게끔 트레이닝 세트와 밸리데이션 셋을 층화 추출법으로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희망하기로는 한 5개에서 한 7개 내외의 설명 변수들 조합이 이론 부호를 맞추면서 설명력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AR 이게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 단일 별량의 AR을 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 별량 가지고 쓰면 보통 뭐 AR이 0.05, 0.1 높은 거는 뭐 0.2. 근데 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컴비네이션을 했을 때 좀 많이 요 AR 높아지길 좀 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15개의 숏 리스트에서 5개 내지 7개를 뽑는 그 컴비네이션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것을 이제 잘 이제 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면서 눈으로 보면 되죠, 뭐 눈으로. 근데 눈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델 아이디 1번부터 5207개가 있는 거예요. 7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아웃풋을 그래서 얘가 유의적인가, 그 다음에 AR은 얼마, 결합된 AR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면 그게 맞느냐, 이론 뭐가 맞느냐, 변수가 2개면 동시에 맞느냐, 이것을 인디케이터를 써서 엑셀 같은 데로 쭉 덤프해갖고 소팅해서 딱 보면 그 중에서 기준이 이론 부호 맞으면서 유의적인 컴비네이션 나온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후보 리스트를 딱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과를 보면요. 보통 이게 거의 소호 정도 또는 소호보다 좀 나은 정도 이 정도 사이에 어딘가 위치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44%. 요 A은행의 소호 모델을 보니까 0.23. 그 다음에 외감 기업들을 하고 비외감 뭐 그런 걸 보면 이것과 거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 그 변환을 통해서 모델 피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이게 그 accuracy ratio가 좀 높다 뭐 그런 거고요. 이게 봤더니 영업외 순이익이죠, 그죠? 영업외 순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외 순이익이 나왔고요. 총 매출액 단기 얘는 ROA 뭐 많이 보는 거고요. 부채 대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일종의 부채 비율이네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인데 실은 뭐 accuracy ratio라는 게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밑에 있는 숫자가 44하고 42하고 실은 죽어도 모델 1이다라고 뭐 안 해도 실은 거의 차이는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론 보호가 맞으면서 뭐 대여섯 개씩 이렇게 찝혀 나오는 게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소팅을 이것순으로 해서 몇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몇 개만 보여주고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좀 더 자기 눈에 익은 그런 지표들이 포함된 그런 모델을 나는 이 모델이 더 좋겠다. 이게 더 눈에 익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 숫자가 이런데 픽을 하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섯 개를 설명 변수로 해서 이제 그 부실 예측을 지금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지난 2년 동안 데이터가 있었느냐, 재무제표가. 그런 친구들의 다음 기회에 부실이 있었냐, 이걸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측의 호라이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내죠, 1년 내. 그죠?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2번 계속 있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서바이벌한 친구들이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 다음 1년 동안 어딘지 모르지만 부실이 났다 그러면 분자에 튀어 올라가서 부실률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로진 모형을 추정을 할 때 종속 변수와 그 다음에 설명 변수의 시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기준연도 말에 재무제표 비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1년 사이에 부도가 난 친구들을 부실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 호라이즌은 보통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엄밀하게 쓰면 얘는 t 시점의 이벤트고 얘는 t-1 시점의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부실률을 그렇게 계산을 한 게, 그래서 데이터는 2000년부터 쓴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이게 데이터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물론 쓰진 않았지만 체크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99년도에 있었느냐는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데이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good guy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은 좋은 모델이고요. bad guy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모델이 되겠죠. 예. 근데 bad guy를 good이라고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그거는 오류가 큰 거죠, 그죠? 그게 보통 우리가 1.5 오류입니다. 1.5 오류. 예. 그래서 그 CS에서 보면 bad라고 잘 이야기한 비율이 specificity percentage라는 데 나와 있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것을 굿이라고 잘 말한 것은 sensitivity percentage라는 데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 100%가 어떤 친구가 bad인데 bad를 bad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 굿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두 경우 더하면 100%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퍼센트를 더하면 100%가 된다는 뜻이고요. 얘하고 얘 퍼센트를 더하면 100%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타입 1 에러가 굉장히 작은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요.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가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레시홀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분포가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물론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 때문에 굿가이, 배가이를 구분을 할 때 이 임계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뭐 얘를 1로 가면 갈수록 이쪽 이야기는 확실히 할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타입 1 에러, 즉 부실을 건전으로 오판하는 경우 미스트 콜이고요. 얘는 false alarm이에요. good guy를 bad이라고 false alarm을 한 거예요. O 신호가 나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전에는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하자. 어쨌든 이건 감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bad guy를 못 잡아내는 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소스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bad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나가는 것도 실은 그렇잖아요. 리소스가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모델이 뭐냐. 스레시홀드를 확률 기준으로 볼 때 0.1% 미만이면 굿이라고 콜을 하겠느냐, bad이라고 콜을 하겠느냐. 아니면 0.2를 스레시홀드로 했을 때 뭐 good, bad을 구분하겠느냐. 이거를 쭉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라고 했을 때 제가 스레시홀드일 때 얘를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0.2 이상을 부실로 간주하겠다. 예측 확률이. 그랬을 때 얘를 계산을 해서 더해봅니다. 쭉 해봤을 때 어느 스레시홀드일 때 가장 최소화가 되느냐. 0.3일 때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보통 이제 부실 그러면 이게 그도 배드니까요. 이제 100%가 100% 확실한 부실하고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특정한 룰이 없으면 나는 50%로 보겠다. 50%로 늘 판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 이야기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실인지 건전인지 예측하는 모델에서 내가 부실일 확률이 40%가 나왔다. 그러면 확률이 반반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부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컨시스턴트하게 타입 1, 타입 2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를테면 10%면 10%만 오버해도 부실 건전.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0.05부터 0.3 정도까지를 굉장히 작게 간격으로 해서 그 두 개 합을 쭉 구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특정한 샘플인 경우에는 스레숄드를 8%로 잡으면 합이 최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특정 어느 정도의 이런 AR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 억셉트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거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관여하고 있는 벤처 회사들이 향후 1년 동안 부실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 모델에 현재의 재무제표 비율 지표들을 집어넣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나온 부도 확률이 예를 들어서 0.08, 즉 8%보다 크면 이 친구는 부실의 징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고요. 이제 등급을 내야 되죠, 그죠? 등급을 낼 때는 신용 등급을 만들 때는요, 이제 예상 부실률 조정이라는 절차가 먼저 붙는데요. 이 조정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모델로 예측한 내년 1년 동안의 부도율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연도에 일어난 실제 부도율하고 거의 비슷해야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근데, 내 모델에서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도 확률을 이 로지스틱 함수인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처음에 모형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 모델에다가 이 값들을, 그 버킷 값을 집어넣어서 나왔을 때 이 예측치들을 가지고 좀 평균을 구해보면 걔가 이제 실제 부도율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센트럴 텐던시 아까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조정 팩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조정 팩터.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0.000 뭐 이런 숫자인데 그 정도 미세하게 여기 튜닝을 해주면 이제 좀 더 이 모델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제 같아진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해서 어떤 이제 특정한 회사의 PD 값이 계산이 되면은요. PD 값이 계산이 되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부도율이 요 레인지에 있으면 또는 평균적으로 요 값이 되면 1등급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예요. 네. 쭉 오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3등급까지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부르기를 이제 마스터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스터 스케일. 마스터 스케일은 보통 이제 제일 좋은 등급을 이게 거의 뭐 국가 등급 정도 되네요, 이게. 거의 안 망한 회사들. AAA가 보통 AAA 기업은 보통 안 망하지만 그래도 부도율은 0.03%, 그러니까 3bp 정도가 있다고. 보통 이게 최저 기준이에요. 가장 좋은 등급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빠질수록 부도율이 이런 모양이 되게끔, 이런 올라가는 모양이 되게끔 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은 1등급이라고 가장 좋은 등급을 어떤 정도의 이거로 하느냐, 뭐 이것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 정도 스케일이 리즈너블해 보인다, 뭐 그런 제안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등급을 예를 들어서 왜 0.07이냐, 두 번째 등급의 대표값은 0.05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지금 증가하는 패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모양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변별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변별력.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케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런 정도의 평균적으로 부도를 갖는 친구들을 4등급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4등급이라고 된 친구들의 부도율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0.2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해봤더니 0.3이 나왔어요. 그럼 역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잘못 쪼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모습이 돼야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등급 체계는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밑에 등급, 부도율 정도는 이 정도 차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의 변별력을 위주로 최소 최대값을 잘랐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나중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값에 요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작고요. 그러면 나는 등급 체계를 나누는 실익이 실은 그 친구들 중에 좀 더 구분해서 보는 게 더 실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이제 등급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등급별 비중을 보니까 거의 저 신용등급 이 13개 체계는 거의 일반 은행의 등급 체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특정한 이것도 어느 회사 것을 벤치마킹 했는데요. 이제 실제 샘플로 보면 이제 요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워낙 조그만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한 회사들은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 샘플 포함된 게. 하지만 뒤에 이쪽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분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체 기간 K사 데이터들의 신용등급 분포가 이제 그러니까 그 K사 데이터만 이제 본 거죠. 그 경우에 봤을 때 전체 데이터, 풀한 전체 데이터와 같이 특정한 등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적고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펴져 있다. 그래서 이 특정한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다른 일반적인 회사들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겠어요? 연도가 이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연도가 쭉 가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좋아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얘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로 보면 좋은 거죠. 이 K라는 회사는 자기 펀드를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배분을 하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벤처 컴퍼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샘플들은 이 사람들 투자하는 그 회사들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고 투자하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좀 더 잘 뽑고 우리도 모니터를 잘 해서 우리 컵베스트가 늘어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얼러트를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되는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금융에 대한 그 취지는 좋은데 기술금융이 실제로 필요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는 그런 회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고요. 우리가 좋은 등급이 없잖아요, 이게 그죠? 좋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그 사각지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익스플로이트 하려는 그런 기업가들도 실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창조금융이나 기술금융 뭐 이쪽으로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엑스퍼트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경우는 좀 조그만 한 회사들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제 그런 거지만 은행 같은 데는 더 큰 회사들 대상으로 기술금융을 하고 담보 없이 이제 기술력만 평가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런 게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저게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죠, 그죠? 예. 근데 유치문의 회사는 조금 자기네 데이터만 보면 이쪽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좋다. 그랬더니 이거 발표할 때 임원들의 표정이 좀 굳어졌어요. 전체 인더스트리는 개선되고 있는데 자기 쪽은 그렇잖아요. 그다음 임피리컬 워츠는 약간 요약하기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제 요거잖아요. 임피리컬 워츠라는 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익잉여금하고 자산총계가 있으면 이제 이제 일정한 구간을 쭉 나눠가지고 그 특정 구간에 속하는 친구들의 이제 이 값 속하는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실이 났느냐 카운트를 해서 그러면 이제 부실률이 나오겠죠, 그죠? 요 인터벌에 그러면 거기에 저 로그 오츠를 계산을 해서 플러스를 하고요, 플러스를 하고 또 다음 또 그 이퀄한 숫자들이 있는 그 버킷에서 그 친구들의 평균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실이 얼마 있느냐를 봐서 저걸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쭉 찍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로고츠를 통해서 이런 로진 모형을 추정한다는 이야기는 이 변수와 로고츠 사이에 이런 관계를 가정하고 지금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어긋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좀 더 이 직선에 몰릴수록 인포메이션이 많은 거고요. 이런 일이 많아질수록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 변수들이 덜 유의적인 교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수를 보면 뭐 아주 심각한 것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찍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주얼하게 여러분들이 인스펙션을 이제 해 봅니다. 예. 그래서 밑에는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이 비율 지표가 있으면 걔가 어떤 버킷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버킷이다. 그러면 그 버킷의 평균값 이야기하는 요점이 있으면 얘를 데이터로 읽는 거예요. 이제. 요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이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값으로.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본 앞에 스터디에서는 요 값이면 1, 요 구간에 속하면 1, 요 구간이면 2, 3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최소한 그거는 아웃라이어 정도는 이제 걸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수를 변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결과는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PD 레이팅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쉽게 뭐 한 10억 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왜냐면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은행의 레이팅 시스템을 누가 와서 대학 교수가 와서 5천만 원에 구축하고 갔다. 그럼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책임질 거냐? 그러면 A 교수가 1억을 갖고 가면 책임을 지겠느냐? 저한테 만약에 10억을 주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겁나서 못하죠. 10억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떠안는 거죠. 회사가 그런 부담을. 대신 우리는 익스피리언스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해서 경험 있는 사람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대체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손대기도 어려워요. 개발 보고서가 막 이랬어.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여러분들 그 앞으로 이런 뭐 여신기획부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시정평가 모형을 만들거나 리바이즈 하거나 뭐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이 레퍼런스 매뉴얼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손보면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손볼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다시 그 시스템을 지금의 상태대로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요. 근데 IRB 모형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정말 정교하게 열심히 만들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하여튼에 그 다큐멘테이션을 막 이만큼씩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감독동국에서 다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경험을 쉐어한 거고요.